본 방송은 법원 경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자, 진짜 오랜만에 그 팟캐스트 방송 녹음하는데요. 오늘의 이제 그 첫 번째 주제로는 제가 잡은 게 뭐냐면, 몇 가지 이제 그 신문 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 경매가, 불황일수록 빛나는 법원 경매라는 제목으로 제가 칼럼을 좀 많이 썼잖아요, 옛날부터. 원래 이제 법원 경매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부동산 투자는 불경기든 호경기든 가리지 않고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어떤 법원 경매의 강력한 특징과 효과를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부자 마인드 책에도 썼지만은 이렇게 집에 강도가 침입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태권도장을 끊어가지고 그때부터 운동을 해가지고 강도를 막을 것이냐, 그건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언제 강도가 들고 언제 내 몸을 상하게 하는 사건이 생길지 모를 때를 대비해서 어릴 때부터 평상시부터 그 운동을 꼭 해놔야 된다. 요게 이제 우리가 태권도를 배울 시점이 언제냐, 요런 거랑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러면 법원 경매를 공부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를 물어볼 때는 당연히 법원 경매가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시기부터 경매를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밖에서 눈이 오면은 또는 비가 온다 그러면은 우산을 챙기는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문 앞에 나가가지고 몸에 비가 떨어질 때 우산을 챙기냐? 아니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자기 집의 신발장에서부터 그 우산을 챙겨서 비가 오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이런 어떤 상식적인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고 살면서도 실제로 이 경매 투자를 공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실생활을 지식으로, 지혜로 연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일반인들은.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경매가 빛나는 시기가 이제 불황기가 도래한 지가 아마 이제 작년 초부터 많이 불황이 되었죠. 작년 초라고 하는 건 작년 1월 정도죠. 2022년 1월. 사실상은 2021년부터도 경제의 적색 신호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보면은 부동산의 폭등이 멈춰진 시점은 2022년 6, 7월까지 연결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작년도 2022년도의 1월부터 6, 7월까지도 끊임없이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되게 아둔한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경제에 대해서 적신호는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죠? 보통은 경제가 어렵다, 좋다를 평가할 때, 다양한 어떤 지표를 이용합니다만은,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국의 경우에는, 3년 동안의 어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시국도 있었지만은, 코로나 시국에 경제가 잘 될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 시기 플러스, 그 다음에 한국에는 그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 또는 이제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엄청나게 폭등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겹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좋은 어떤 현상이 있을 수가 없고 반드시 경제에 불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갭 투자를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2년 전부터 그 부동산을 소매 시장에서 살살 손을 좀 뺐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작년 중반까지도 상투를 잡는 방식으로 갭 투자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는다는 사람 많이 나오고 망한 사람 얘기 나오죠. 지금은 온 신문이 대한민국에서 정치, 그죠? 이재명 이슈, 그다음에 작년에는 문재인 이슈, 이런 것들이 모든 어떤 사회 현상의 이슈를 빨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 뉴스 자체가 언론 자체 보도가 잘 많이 안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모든 언론사들 중에서는 이제 일종의 정치 이념에 빠져 있는 언론 노조들이 거의 다 5년 동안 지배를 했기 때문에
경제의 안 좋은 면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까내리는 쪽으로 정신이 나가고 그런 관련 쪽에서 기사를 자꾸 쓰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저도 옛날 뭐 IMF 때, 그 다음에 노무현 때, 2008년 서브프라임 때, 그때는 이명박 정권 때죠. 그때 다 이렇게 이런 현상이 없었어요. 모든 상황, 그 뉴스들이 경제 어렵다. 경제가 어떤 데가 부도났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금리도 폭등하고 경제가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관한 기사보다는 그냥 현 정부에 대해서 까내리는 기사로 도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가끔 그 신문을 보실 때 이제 국제면 같은 걸 많이 좀 보셔야 된다. 최근에 그 미국이 그래도 경제 회복이 됐다라고 한 게 벌써 1년 전입니다. 근데 그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는 1%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뭐 미국에 보다는 금리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높아야지 한국에 있는 어떤 자본가들이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가지 않고 한국에 머무르는 게 이제 상식입니다만은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그 외자 유출을 방지하고자 해서 한국의 금리 자체를 미국보다 항상 올려버리면 일반 서민들이 너무 크게 다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자본이 있더라도 현재 살아있는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생각해 가면서 금리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금리가 그래서 미국보다는 우리가 1% 정도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가 지금 아시겠지만 SVB 은행이 이제 부도가 나고 일종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 있는 크레디스 스위스 은행도 뭐 부도 나고 심지어는 또 미국에서 제가 엊그제 보니까 기사에서 보니까 미국의 은행이 한 3개인가 4개인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한 5천만 원까지는 은행이 부도가 나도 예금을 보호해 줍니다만은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보통 13만 불? 뭐 이 정도 하던데 한 1억 5천 이상은 보조를 해 줍니다. 근데 이번에는 뱅크런 사태가 우려가 돼 가지고 은행이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모든 그 예금을 100% 보장해 줬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투자는 심리인데 만약에 이걸 그 미국 정부가 은행 예금을 100% 보장을 하지 않았다면은 연쇄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금년 초인가요? 강원도죠. 강원도 도지사가 그 레고랜드에 지금 보면은 돈을 댄 업체들도 많고 레고랜드에 이제 부동산 어떤 개발을 하면서 미수금들이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강원도 차원에서 그 돈을 갚아줘야 되는데 그때 그 뭐 강원도지사 했던 애가 옛날에 성남시장 그 흉내를 내면서 지불유예라고 해야 되나요? 모라토리엄? 그거를 선언하는 바람에 한 달 사이에 이제 막 각각의 건설사하고 은행, 예금, 증권사까지 망하는 만에 이렇게까지 충격을 일으켰던 거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건데 연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죠? 그런 현상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 돈이 레고랜드 사태 때 있는 돈이 제 기억에 신문 기사를 봤을 때 아마 3,500억 정도였는데 3,500억 정도 가지고도 온 난리가 아니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의 은행이 저렇게 서너 개를 부도가 날 때는 한국도 이제 그 다음 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은행에 이제 항상 보면은 부도 날 때 처음 뭐 어디서부터 나냐면 부동산 PF 자금에서부터 나죠. PF라는 거 아시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가지고 이제 대형 아파트를 건설한다, 아니면 대형 오피스텔을 건설한다, 뭐 이런 거를 할 때 주로 은행에서 이제 금리 그 거액의 이제 돈을 투자를 합니다. 물론 토지도 담보로 잡고 시공 단계별로 건물에 대해서도 담보를 잡긴 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부실화되기가 좋은 게 PF 자금이죠. 왜냐면 몇 년 후에 제대로 공사가 끝났을 때 그거가 분양된 자금으로 자기의 어떤 빌려준 차용금하고 이자까지 다 받아 챙기는 구조기 때문에 그 긴 세월 동안에 경제가 나빠져 버리면은 바로 은행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도 유동성 위기가 이제 도래할 것이다. 이런 어떤 사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 상승 시기에 이제 예금금리 많이 받는다고 이제 저축은행이나 기타 그런 데를 많이 가셨다면 지금은 돈을 좀 빼가지고 안전자산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 설마 한국이 그 부도 났을 때 5천만 원 이상 보호해 줄 만큼의 여력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그 연쇄 부도의 효과를 경제학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서브프라임 사건이었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실제로 서브프라임 사건이 터진 거는 터지기 직전에 3, 4개월 전부터 수많은 금융사들이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터지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죠. 지금도 보면은 미국계 은행들이 몇 개가 이제 부도가 났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주로 이제 경제학자들의 예측 같은 거죠. 뭐 경제학자가 예언한다는 사람은 본 적은 없고 예측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경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황이니까 더더군다나 현재 그 거품이 끼어 있는 부동산 시세에 대비해서 차익이 크지 않는 물건이라면 사지 않는 게 좋다. 그죠? 예전 같으면은 대출도 자유로웠지만은 지금 같은 시기에 그 문재인 때부터 대출을 얼마나 조여놨습니까? 그래서 대출을 조였으면은 경제 재정 위기가 없어야 되는데 대출은 조였는데 그 서민들의 대출은 1,000조, 2,000조가 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조이되 딴 데서 풀어버린 거죠. 포퓰리즘 아시죠? 그러니까 대출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그 돈을 벌어나가는 것이라면 주로 이제 뭐 LH 자금, 전세 자금 대출 뭐 이런 식으로 소모성 대출이 너무 극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은 편하고 좋은데, 그죠? 그리고 그 LH 전세 자금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갭 투자의 환경이 조성돼 버린 것이죠. 전세금보다 더 빌려줘 버리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LH 대출을 받는 경우는 예를 들면 전세금이 1억 한다 하면은 LH로는 1억 2천도 빼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집주인 입장에서 집을 담보로 그 돈으로 대출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든지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옛날엔 그런 식으로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5년 동안에는 전세자금 대출, 서민 무슨 대출, 뭔 대출 하다 보니 이거는 소모성 대출이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전세자금 대출은 많이 해주다 보니까 갭 투자의 표적과 환경을 만들어줬고, 갭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품이 잔뜩 끼게 되고 영끌을 하게 되고 이런 이상한 부작용들이 환경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그 구석에, 집에 있는 구석에가 습기가 좀 차고 물이 가끔씩 흐르면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에는 거미도 생기고 점점 벌레도 꼬이다가 바퀴도 나오고 하는 것처럼 사소한 어떤 투자 환경이 이렇게 정책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영끌이니 뭐니 뭐 갭 투자니가 극성으로 일어났던 게 문재인 5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지금까지 경매 투자와 부동산 투자만 거의 25년 넘게 했지만은 뭐 빌라 왕이니 오피스텔 왕이니 아파트 왕이니 이런 얘기는 경매하는 입장에서도 생소한 언어들이었습니다. 뭐 빌라 왕이니 뭐 이런 거 처음 들었죠. 뭐 아파트를 뭐 1,000채를 샀니 어쨌네. 1,000채를 샀으면 엄청 부자여야 되는데 금방 자빠져 버리는 거 보셨죠. 그거는 약간의 사기성으로 이어지게끔 투자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이거는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왜?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현상이 이때 생겼기 때문이죠. 이거는 정책 실패다. 그래서 대출은 많이 했는데 생산성은 1도 없고 서민들한테 뿌리기만 하다 보니까 서민들의 부실금융이 돼버리는 현상.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의 거품이 빠져나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초창기예요. 지금 변두리는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초창기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1% 낮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 것이다라고 언제부터 낮아진다라고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매 시장에 이상한 과열 현상, 즉 시세보다 많이 차이 나지 않게끔 사가는 이런 현상은 법원 경매의 특징, 투자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부동산 경매는 경매답게 하는 것이지 가격 차감의 특징을 누리는 것이 경매인 것이지 그냥 부동산 매매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투자는 그건 경매가 아닌 것이다. 맞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는 차익이 남지 아니하면 안 하는 것이다. 이런 거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다수의 경매가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 경매 기본적인 어떤 투자의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물건을 사는 시장의 또 다른 시장 형태로 경매를 인식한다. 그러나 경매는 그런 또 다른 시장이 아니고 전혀 차원이 다른 시장이고 경매 시장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싸게 사는 것이다. 그럼 싸게 사지 못하는 환경의 물건이면 안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같이 지금 부동산에 거품이 잔뜩 끼어서 떨어지는 시국에서조차 막 그 경쟁을 엄청 해서 거의 시세에 준하게 산다는 것은 그냥 돈을 날리는 결과를 몇 년 이후에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지금은 시작되는 거지 중기도 아니고 말기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설사가 부도가 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민들이 많이 망한다는 얘기하고 맞고요. 건설사가 부도가 난다는 것은 건설사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이 부실화된다는 것이고요. 그럼 또 다른 서민들이 또 다치게 됩니다.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에도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국제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늘 경매의 매력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다가 있는데 태풍이 엄청 세게 몰아친다고 해도 바다가 이제 그 표면하고 가까운 쪽의 물은 넘실넘실 거리지만은 아무래도 바다의 깊이 속 깊은 바다 심해로 내려갈수록 그 표면에서 있는 어떤 태풍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것처럼 그 깊은 속으로 내려가는 경매 투자 방식, 잔챙이가 되면 된다. 잔챙이 투자. 거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거대한 투자를 하는 만큼 쌓아야 되겠죠. 그게 리스크 관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보니까 다른데 어딘데는 대도 않는 섬을 사가지고 난리 치던데 그거는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투자라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공동 투자를 많이 뭉쳐서 하다 보면은 돈 귀한 줄 모르고 아무래도 여러 명이 공투하니까 위험이 분산되잖아요. 심리적으로 나는 좀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작은 돈이다 보니까 날려도 나중에 원망을 안 하는 어떤 묘한 심리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경매의 가장 큰 특징과 매력을 누리지 못하고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를 못하는 것이죠. 경매를 잘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이 팟캐스트 방송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